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플래너리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돌봄 사회라는 제목으로 김희강 교수님께서 좌장 역할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플래너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IF 2022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돌봄 사회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김희강이며 이번 세션의 좌장입니다. 저희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돌봄 사회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케어, 돌봄 이라는 뜻, 그 표현의 중요성이 더욱더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팬데믹 시대에서의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돌봄의 의미가 더욱더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세 분의 저명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경제, 정치과학, 또 예술, 각각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번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낸시 폴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폴버 교수님은 현재 경제학 명예교수이시자 젠더 케어워크 매사추세츠 앰허스트 대학교에 계십니다. 또 바트 칼레지의 선임 경제학자로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폴벨 교수님께서는 많은 저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가부장제의 흥망성쇠, 젠더의 로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흔 등과 같은 저서를 집필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 트런토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트런토 교수님께서는 미네소타 대학교 또 뉴욕시티 유니버시티의 정치학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트런토 교수님도 도덕적 경계, 돌봄 민주주의, 또 누가 돌봄을 제공하는가, 민주적 정치를 재구성하다 저서를 집필해 주셨습니다. 또한 트론토 교수님께서는 휴머니스틱 스터디스 학의 네덜란드 대학교의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셨고 브라운 데모크래시 상을 수여받으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태윤 박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작가님이시자 회화, 페인팅, 컴퓨팅 프로그램, 공연예술, 비디오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휘트니 박물관, 모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 등의 작품 활동을 전시하시기도 했었고 IBM 아트 테크놀로지 센터의 펠로로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파이언 유니언 워크의 펠로로도 일을 해주셨고 NYU 강의를 하셨고 파슨 스쿨 오브 디자인 강의를 해주셨으며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요크에서도 강의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연사분들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그 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버 교수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돌봄 경제, 코로나19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돌봄 사회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좋은 소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제가 화면 공유를 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또 특히나 존 트론토 교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는 도덕적 가치와 또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타인의 돌봄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의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돌봄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 비용이 들긴 하지만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이를 통해서 효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경제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기적인 혜택에 대해서 그다지 주시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또 GDP를 기준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생산물이나 또는 경제 성공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GDP의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없는 자산의 가치는 포함하지 못하고요. 또 안정적인 기후와 같은 생태 서비스를 포함시키지 못하며 또 무급 노동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외에도 예를 들면은 사회적인 악행이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면 오염이나 공해, 또 자원 고갈, 또 중독, 범죄 등등과 같은 이러한 사회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사실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인구학적 변화인데요. 인구학적 변화와 관련하여서 또 일종의 경제 회계 제도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구 대체율을 하회하는 출산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한 절반 정도의 나라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최근 들어서야 이것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라거나 또는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저출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재고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돌봄 경제 또는 경제에서의 돌봄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돌봄 경제를 다양한 활동과 투자의 종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간의 역량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과도 유사한데 그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에서의 수익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가져다주는 효익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유급 노동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 보육, 또 고령 보육 등 고령에 대한 돌봄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가족이나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무급 노동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 시간 이용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무급 노동 등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바로 이러한 돌봄 제공이라고 한다면 유급이건 무급이건 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돌봄 제공의 역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특히나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이 돌봄의 위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돌봄이라고 한다면 의무나 또는 책임감, 관심, 이타주의 그리고 또 경제적 자기 이익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돌봄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이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한 것이니까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어른들 간의 즉 이 성인들 간의 자발적 교환이라기보다는 부양자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동 돌봄이건 또는 환자나 또는 고령층에 대한 돌봄을 위해서 또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개별적으로 부가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외생적인 또는 이제 외부적인 특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파급 효과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또 행복하고 즐겁고 또 생산적인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고령층을 돌봄으로써 또 공동체 자체가 좀 더 서로 간에 애정이 넘치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차라리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자본주의 기업들이 이 돌봄 제공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돌봄 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계적인 변화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출산율이 높고 또 사망률은 감소하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대체율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저출산율로의 전환이라는 이 현상을 기존 경제학에서는 간과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또 이를 잘 이해하려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간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또 세계적인 추세와 국가 문화가 여기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경우에는 군사적,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출산율이 높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또 그런가 하면은 많은 가부장 제도에서는 여성에게 돌봄 제공을 하도록 강요를 하면서 저렴한 가족 노동력을 확보하고 또 출산율을 높게 유지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자본주의 발전과 기술 변화는 높은 출산율의 이점을 감소시키게 되었고요. 또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는 가부장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실 제도적 변화로 인해서 이 사회적 재생산 비용과 관련하여서 새로운 분배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회 복지에 대해서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또 육아 보육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등등에 대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복지 국가라는 것은 이 각기 다른 계층보다는, 즉 빈부 사이보다는 세대 간에 더 많은 돈을 재분배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새로운 분배 갈등으로 인해서 또 복지국가의 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자면은 육아나 또는 보육에 따른 성과는 사회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의료 보장과 또 고령자 은퇴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 가능 인구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는 뭐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육아나 또는 보육의 비용을 점차 더 사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또 동시에 여기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간과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이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간과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또 이 돌봄 제공을 전문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이것을 전적으로 분업화하는 것은 사실 이와 관련된 경제적인 혜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돌봄이라는 제품 자체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돌봄 제공에 대한 책임은 이 가족과 또 유급 노동 사이에 더 나은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돌봄 경제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은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어떠한 전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보자면요. 사실 일단 지금 현재 이 대체율 이하의 출산율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로 인한 장점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오히려
이 젊은 세대에 있어서 또 특히나 생산성을 높여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동시에 국가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 시킬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안정화를 목표로 한 것과 유사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다시 말해서 강도 높은 협력과 또 새로운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우선 과제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GDP로 상징되는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이 내생적인 그리고 또 외적인 가치를 다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단지 재화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또 이와 관련돼서 인적 능력의 생산과 유지에 들어가는 노력의 가치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훈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경제 성장 자체가 건강이나 웰빙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이나 또는 부모에게 지출을 하는 것은 이는 낭비나 또는 뇌물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히나 고령층에 대한 지출이 단지 부담이나 또는 비상산적인 지출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다 관심 있는 분들께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유엔에서 글로벌 얼라이언스 포 케어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얼라이언스와 관련하여서 또 다양한 활동이나 또는 액티비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웰빙 이코노미 얼라이언스라는 것이 있고요. 특히나 또 스코틀랜드에서 또 새로운 경제 계획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경제 성장보다는 웰비잉을 더 중시하는 경제 계획을 만들겠다라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웰비잉 경제 얼라이언스에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스팸이라는 다자간 비정부 기관인데요. 여기에서는 케어 폴리시 스코어 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돌봄과 관련된 정책 환경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제 점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각 국가별로 체계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국제적인 비교까지 가능하도록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스코어 카드를 한번 또 한국에서도 상세하게 작성을 해보시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돌봄 경제 또 현재 경제 상황에 어떤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돌봄 경제의 유의미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 돌봄 경제의 중요한 시사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트런토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트런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돌봄은 민주주의를 발전, 유지, 향상시킨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또 주최 측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히 주최 측 분들도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돌봐주시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돌봄 경제는 더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회적 불평등이나 자원의 착취
등은 우리 지금 현 상황의 세계적인 삶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봄에 대해서 팬데믹 시대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낙관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돌봄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변화, 다시 말해 폴브레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수준의 경제 변혁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돌봄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순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하고 자율적인데 돌봄은 의존성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존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평등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돌봄은 같이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인간은 모두 서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돌봄의 개념이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 성인으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는 매우 의존적이었고 나중에 노년에는 매우 또 의존적인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의 돌봄이 제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탑에 있는 사람들은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증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설문조사 기관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인데요. 대부분의 선출직 관료는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질문을 물었을 때 여기에 사람들이 내 생각에 대해서 케어를 한다, 관심을 갖는다, 신경을 쓴다라고 할 때 여기에 64%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국 62%, 미국 71%인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정치과학자들도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의제가 실제로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의 의제가 진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린스와 페이지 이 두 명의 학자는 미국 사회는 하나의 소수 독재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출직 관료들이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저는 놀라운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이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인가? 저는 이 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왜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 무력감을 느끼거나 허무하다라고 느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이 이 상황이 우리가 수용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수용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치인들이 더 바쁘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해 경제를 살펴봐야 되니까 이 문제를 간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웰스케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프레임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웰스케어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해리 프랭크퍼트의 에세이에서부터 제가 차용한 것인데요. 웰스케어라는 개념은 부의 창출 또 부의 축적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부를 창출하고 축적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상이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자독식의 자본주의 혹은 신자주의와 비슷하죠. 부를 하나의 가치로 본다는 것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또 정치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방법으로서 부를 본다는 것이 있습니다. 웰스케어는 매우 가족주의적입니다. 유산으로 계속해서
내 아들, 내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부장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종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편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자들은 국가를 활용하여 부를 더욱더 창출합니다.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치 제도 또 사회적 제도를 각종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부를 더욱더 창출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군사 조직, 방산업 통해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국가적인 상품 서비스를 사적, 사유화하는 경향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감옥이 교도소가 어떤 식으로 사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보면 국가를 활용하여 부가 창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결국 이 최종 결과는 모든 결과가 비민주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낸시 맥클레인 학자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공공의 어떤 선택의 혁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공의 선택의 혁명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우리와도 같은 이 개념을 말살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우리, 다시 말해 시민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조직화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과도적인 어떤 소수 독재 경제가 정치 경제를 더욱더 형성시키고 이것이 결국 돌봄과는 같이 상통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돌봄은 값이 비싸고 시간이 많이 요구되고 착취하기가 쉽지 않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웰스케어에 있어서 돌봄과 이것이 잘 맞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웰스케어는 무제한입니다. 웰스케어 자체가 무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웰스케어의 논리는 지속 가능성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 헙스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결국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토마스 헙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경쟁은 내가 죽어서야 끝난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번째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 엘리트가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엘리트들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 있듯이 부유층의 이익만이 정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웰스케어는 삶을 탈정치화시키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스스로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전체 사회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의 삶, 나만 중요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 조직화가 안 됩니다. 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세력을 결성해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 자체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셸던 월렌이 2008년에 출간한 Democracy Inc.라는 책에서 반전된 전체주의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전체주의적인 사회에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전체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자각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로운 인간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입이 됐고 내 스스로도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율적이다. 나는 능력이 있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을 받았다면 이것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전된 전체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어봅니다. 정치 정당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얘기를 주입식으로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동적인 관계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정말 케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분배 정책 또 정의 또 환경 보호 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경 보호를 해야 하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 기후에 대해서 나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다. 나 스스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의 정치적인 디베이트를 보시면은 이게 정말 일반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치 관료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말 수동적으로 주의만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면 우리가 제도권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주의만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동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변화를 일궈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쯤에서 돌봄과 민주주의를 결합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변화를 일궈내는 데 있어서 돌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더욱더 서로서로 돌봐주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캐나다의 기자분께서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케어, 돌봐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더라. 땅을 돌보고 지구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착취를 하고 지구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서로로부터 착취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돌봐주고 함께 한다. 그렇게 배려를 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법치, 또 다수결, 소수권 보호, 또 인권 보장 등과 같은 가치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민주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시민들이 가져야 하는 감성과 정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니엘 앨런이라는 정치 철학자가 얘기를 했다시피 내가 타인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고 그 사람과 말을 걸고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먼저 돌봄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마 윌러드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봤을 때 모든 운동들이 더 돌봐주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Black Lives Matter가 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탑다운식으로 정부도 역시 시민들을 더욱더 부추겨서 돌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후 세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서 GI 법이 통과되어서 이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육에 대한 예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학으로 갔었던 군인들이 나중에 지역사회에 많은 돌봄을 제공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서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과거에 받았던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돌봄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번에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도 경험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돌봐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 정치 사회에 있어서의 많은 간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부가 아닌 서로서로와 지구와 전 우주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봄 민주주의는 이탈, 두려움, 경쟁이라는 악순환을 신뢰, 연대, 관여, 돌봄의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민주사회에서의 불평등을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글로벌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게 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론토 교수님. 굉장히 직관적인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단지 돌봄이나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태윤 님의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Distributive Web of Care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또 우연과 또 행운 덕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김영미 교수님 그리고 또 김희강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제 보통 미국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면서 그때 제가 했었던 일은 미국의 이
식민주의자들이 오기 전에 있었던 원주민들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이 부근에서 거주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또 할아버지께도 한번 인사를 드리고자 하고요. 저는 사실 이 컴퓨터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또 미술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요. 또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이 건축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미술 작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모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순이라는 것은 이 모순 속에서도 진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모순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권력의 남용이라는 것을 이 성장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요. 사실 뭐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 그리고 또 권력 남용이라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것은 상반되는 것이고, 특히나 또 오늘날의 경제 성장이나 또는 권력이나 또는 정치의 성장 등과 같은 이제 이러한 성장보다도 이제 이러한 성장을 억제하면서 그보다는 또 앞서서 많은 다른 발표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었지만 어떻게 보자면 기술이라는 것을 또 운유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는 지구의 한 조각이기도 한데 또 하나의 이 기술적인 스택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내부에 보면 이제 단단한 이 지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은 또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컴퓨터의 단단한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후에 또 다양한 이 추상적인 층위가 있고 이제 이것이 뭐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조금 더 눈에 띄지 않는 비가시적인 층인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많은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복잡한 대상에 대해서 볼 때 또 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잡한 것을 좀 더 간단한 것으로 나누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코어 층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위에는 nothing이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은 뭐 존재와 또 비존재 사이의 구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근데 바로 이러한 여러 층위들이 결국은 이 컴퓨터의 빌딩 블럭이 되는 것이고요. 자, 바로 컴퓨터를 이러한 식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또 기술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 자체도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인터넷은 아마도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원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자 네트워크로 발명이 되었었고 군용으로 발명이 되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것이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이 근거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 학자들이나 또는 소외된 사람들의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본거지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후에는 어떻게 보자면 이것이 하나의 쇼핑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뭐 www도 등장을 하면서 사실 지금 보게 된다면 상당히 놀라운 것이요. 한 5개 정도의 대기업들이 이 인터넷 환경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또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그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인 비전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인데요. 자, 저는 퍼포먼스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커뮤니티와 활동을 합니다. 이 당시는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또 지인들과 또 협업자들을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가 강연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인터넷의 미래를 주제로 한 것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이것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입니다. 2018년인데요. 저희가 한 방에 모여서 서로 간에 또 물리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때 저희가 핑크 줄로 인터넷과 같은 웹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것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시각장애인이나 또는 청각장애인 아티스트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퍼포먼스였었습니다. 자, 이 작업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컨트롤이 아니라 케어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컨트롤이 기술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 기계의 한 부분을 또 다른 분으로 연결을 하면서 지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탈중앙화 그리고 또 케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작은 컴퓨터인데요. 로컬 와이파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2P 네트워크로서 또 관객들도 로컬로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하나의 온라인 가든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이벤트의 모습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코로나도 그렇고 또 제 신상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또 그렇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먼저 또 자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인간 사이에서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자연을 낭만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훨씬 더 사나운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자면 종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시적인 주체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모든 것들하고 함께 상호 의존적인 방식으로 또 케어를 통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것인데요. 사실 또 셀프 케어라는 것은 뭐 또 신자유주의적인 하나의 브랜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애플이나 뭐 TV 브랜드나 또는 뭐 좋은 샴푸 같은 것을 쓰는 것, 이러한 셀프 케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케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어에 대한 브랜딩이나 패키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케어를 하나의 프로토콜 또는 케어를 하나의 기술로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사실 제가 또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데서 영감을 받아서 온라인 정원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세 가지 생명체에 대한 탐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지유류, 그리고 또 하나가 버섯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 지유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땅을 뒤덮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든 것이고요. 자, 이것은 제주도에서의 사진입니다. 한국의 남단 지역인데요. 제 친구 곽소진께서 이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생명체들은 다 서로 간에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지으류, 버섯, 곰팡이들이 서로 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파주에 있는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입니다. 저는 최태윤 작가입니다. 이 작업은 여러 엔지니어, 디자이너, 프로듀서와 함께 만들었고, 지금 이곳에는 그분들을 대신해 여러 배우와 수어 통역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분산된 돌봄의 웹시리즈. 예, 제가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프로젝트 다큐의 동영상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을 하면서 또 수화 통역자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이분께서는 청각 장애 아티스트이시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또 장애인의 포용에 대해서도 많이 함께 고민을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토론도 함께 했으면 하지만은요. 사실 이 케어라는 것은 이 부정적인 그러한 어감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 근데 그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호혜적인 개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돌봄을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에게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던졌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권력 남용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건지. 자, 그래서 성장이라는 전통적인 개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개념에서 탈피를 할 수 있을런지요. 사실 어떻게 보자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라는 것도 결국 성장 자체가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장 모델을 탈피해서 정말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도 자문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상호 의존성 그리고 가치 만들기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심포에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심바이오시스, 공생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포에시스라는 것은 만든다, 형태를 부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포에시스라는 것은 가치 만들기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경쟁이나 또는 단순한 공존보다는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또 케어를 통해서 같이 만들기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케어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케어, 이 돌봄, 또 상호 연계성, 상호 의존성, 이 모든 살아 숨쉬는 동식물 간의 이런 상호 의존성이 결국 그 권력 구조에도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흥미롭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우선 모든 발제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폴브레이 교수님께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자면은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케어에 대해서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지속 가능한 경제, 즉 이 케어에 대해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로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unlearn, unmake, undo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경제학자들의 반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우선 과제라거나 또는 우리의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것은 또 웰스 케어라는 개념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좀 추상적인 목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라고 말씀드리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필요한 한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케어 제공 시스템을 바꾸려면 반드시 필요한 민주적인 절차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경제학자 한 명이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생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트론토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봄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한 규범적 가치이고 또 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또 이론 실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쟁이 있어 온 것 또한 사실인데요. 이 점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돌봄 민주주의가 기타 다른 유형의 민주주의 대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그 말이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그 의미가 유실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제 관리 혹은 경제 운영이라는 뜻으로 왜곡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이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문법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해서 알고 돌봄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돌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그리고 돌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있거나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해소를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아는 것입니다. 공적 생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돌봄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 낸시 교수님 또 태윤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unlearn, unmake, undo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상생활에서 해왔던 서로서로를 돌봐주는 것이 결국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돌봄이라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넣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문법을 사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돌봄에 있어서의 어떤 간극이 있거나 그런 불평등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해소를 하고 더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이 최태윤 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케어의 가치를 이렇게 또 이 어떤 전체적인 관점이라거나 또는 인간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인간과 또 사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가장 근본적으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술이라는 영역에 케어라는 개념을 접목한 이유가 무엇일런지요? 사실 이에 대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노동경제학의 여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공식 근로자들. 그래서 이 일할 자격이 없고 그래서 또 대우가 안 좋은 그리고 또 물론 또 이 가족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홍콩도 그렇고 또 동남아 지역 등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은 또 이러한 지역에서 노동의 글로벌 이주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근로자들이 케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케어라는 것은 한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또 제가 파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굉장히 다양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특히 이제 다양한데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언급이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또 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저는 특히나 균열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 분야 그리고 또 저희 커뮤니티 분야에서도 이 균열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틈새가 발생하는데 또 이러한 틈새를 많은 다른 근로자들 특히나 이런 감정 노동자나
또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를 채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케어 노동과 그리고 또 테크 노동에 한번 또 상반된 대우를 보게 된다면요. 사실 엔지니어들은 또 무심한 것에 대해서 또 오히려 이에 대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deploy or die라고 하면서 뭔가를 해내라. 그래서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또 많이들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로 인해서 실패할 여지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것, 또 이제 이러한 것도 제가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Distributed Web of Care라는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다른 작가분들이랑 얘기를 하실 때 특히 케어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다른 분들이랑 작업을 하신 그 이력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명의 패널 분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이 돌봄이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돌봄이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또 어떤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폴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당면한 많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후 변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또 저출산율 같은 경우에도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의 경제 체제는 경쟁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어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돌봄 경제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우리 경제에서의 돌봄이라는 것도 협력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협력을 할 수가 없겠죠. 협력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조만간 우리가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물리적인 기후변화와 사회적인 기후변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둬야 할 텐데요. 특히나 우리가 나중에 이 시기를 되돌아보게 된다면 우리의 사회적인 환경이 훼손이 된 시기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함께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훼손이 되었고 또 우리의 정신건강, 행복감 이러한 것 또는 뭐 우울증 또는 범죄 이러한 것이 다 사회적인 병리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글로벌 온난화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종의 뭐 소셜 쿨링을 해야 될런지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물리적인 지속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네,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글로벌하게 그렇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협력한 사례요. 제가 발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었던 링크를 보시면은요. 그러면 관련된 최근의 노력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손을 맞잡고 협력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한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닌 방식으로 프레이밍이 된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은 UN Women 같은 경우에도 케어라는 아젠다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물론 유엔은 국제 다자 기구로서 사실 회원국들 특히나 또 최강대국들의 협력이 부족한 관계로 아직까지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지만은요.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론토 교수님도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돌봄이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모든 사람 또 모든 동식물에게 다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지금 가사 노동자라든지 다양한 노동자분들 또 근로자분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포브레 교수님께서 ILO 국제노동기구가 또 가사 노동자의 의제를 더욱더 발달시키고 이런 가사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돌봄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돌봄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에 어떤 해답을 찾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에 또 이 지속 가능성에 어떻게 내 스스로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돌봄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나도 여기에 하나의 해답을 제공하는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러면 저도 사실 낸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단지 물리적인 훼손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인 훼손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을 케어할 수 있을런지 또 나의 존재 자체에 도전하는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나에게도 똑같이 케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케어를 할 것인지 사실 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자면 너무나도 이것이 이상주의적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 어떠한 관계에서건 간에 불균등한 권력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앞서서 노동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또 인종 차별도 있고요. 물론 또 인종차별 또 그리고 섹시즘도 사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권력관계라는 것은 불균등하기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각기 다른 진영별로 적대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케어라는 것은 그러한 만큼 더 실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이 케어라는 것은 신뢰가 많이 필요하고 또 형평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형평성이라는 것은 결국 각기 다른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또 특히나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인종 갈등이 굉장히 첨예해지고 있고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었는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또 앞으로도 젊은 층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흔 효과를 남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론 제가 또 젊은 층에게 케어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도 그렇고 또 다양한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케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의지나 또는 또 노력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상호 연계성 또 연대감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발휘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6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발제자분에게 질문 드리실 것이 있거나 혹은 코멘트 하실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태현 작가님 혹시 다른 여기 교수님들께 질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한 5분 동안 여기 교수님들과 제가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제가 최태현 작가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은요. 이 작품을 어디서 볼 수 있을런지요? 예, 제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태윤조이.com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이 주제와 관련된 제 지인의 작업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강 S의 작업도 그렇고 김다은의 책이 있는데요. Motherhood, Artist and Self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중 언어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이자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쓴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책을 현재 저술하고 있는데 이게 Fatherhood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다이애나 The Lab. 다이애나는 이제 그 영국 왕세자비 그런데 이제 랩으로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한국에서 이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게들에 대해서 매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지 않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또 흥미롭게도 뭐 독립 서점이나 이제 이러한 곳에서 오히려 휠체어 접근성이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이 다양한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또 우리가 더 많은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돌봄에 대한 운동이 많이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든지 이런 돌봄 운동이 제기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러면 별다른 질문이 없으실 경우에 별다른 질문이 없으실 경우에 트런토 교수님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신가요? 아니요,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가 있는데요. 나쁜 돌봄 혹은 악한 돌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봄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무조건 마법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고요. 돌봄 중에서 우리가 장려해야 될 것은 민주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돌봄만을 우리는 지지를 해야 합니다. 혹은 뭐 돌봄 우리가 세상을 돌본다. 우리가 계속해서 석유를 추출을 하고 석유를 위해서 돌보고 이 사람들이 계속 차를 운전해야 되니까 석유를 제공하는 것도 돌봄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돌봄을 이상하게 이론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적으로 사람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자면 케어 워싱이라는 또 새로운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린 워싱이랑 유사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이나 또는 또 뭐 제도적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케어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일종의 정상화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자면 이런 노동을 훔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케어라는 것이 이러한 측면에서는 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어가 좀 더 대중화되면서 이 말 자체도 좀 오남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좀 무책임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 환경이라거나 또는 케어에 있어서도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케어도 좀 더 관리하기가 수월할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작은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또 트런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돌봄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포용적이고 양질의 지속 가능한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 논의에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돌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했고 특히나 여기 계신 저명한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런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플래너리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패널 분들 또 청중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지 않는 이 노동력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 통역사 분들, 또 여기 뒤쪽에 계시는 스텝 직원분들, 콘솔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돌봄을 이분들께서 제공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패널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패널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돌봄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저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뢰, 평등, 인간 능력, 인간 역량, 생산성, 그리고 상호 의존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이 특히 돌봄과 지속 가능성에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통적인 재래적인 경제 정치 모델이 우리를 실패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돌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노동 또 포용성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짧게 휴식 시간을 갖고 10시 반,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시 반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